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원칙적으로는 양자의 지위가 병존하는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거는 신의 측에 반하니까 안 된다. 결국은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은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죠? 추인 거절권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계약이 유효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설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공동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 즉 상속인이 무권 대리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 경우에는 통설적인 설명에 의하면 추인권이라는 것이 공동상속인한테 이제 지분별로 귀속이 되지만 그 행사는 불가분적으로 전원이 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설사 그 무권 대리인 자신이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게 신의 측에 반하는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상속인이 추인 거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추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권 대리인은 135조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통설적인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이 가는 과정에서 형성권의 일종인 추인권이 여러 사람한테 귀속되는 경우에 왜 그게 불가분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서 통설이 드는 몇 가지 근거들을 내가 언급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원래 상속 재산을 공유하는데 이 공유 지분이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지분권자한테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두 명이 상속을 하면 상속받은 추인권 중에 2분의 1 지분은 무권 대리인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내가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추인권도 2분의 1만큼 상속받았지만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도 2분의 1만큼 상속을 받았으니까 그 2분의 1 지분에 한해서는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고 그래서 이제 2분의 1 지분에 한해서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애초에 내가 의도했던 매매 계약의 내용은 아니니까 즉 B가 상속받은 부분에 한해서는 이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이거는 일종의 매매 계약이 일부 무효가 된 것에 라고 평가할 수 있어서 일부 무효가 되더라도 우리 민법상 어떻게 돼 있어요? 일부 무효면 130 원칙은 전부 무효인데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지분만이라도 받았을 것이라고 매수인의 의사가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한 거고 매수인이 그 경우에는 난 이 매매 계약 체결 아예 안 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무효가 돼서 135조의 책임을 무권 대리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이 결론이 갈라지게 되는 핵심 그 가지는 추인권이라는 형성권을 1인이 독자적으로 자기 지분만큼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갈라져요. 근데 이거 사실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과서에서는 뭐 통설적인 견해가 맞다고 쓰고 있죠. 근데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뒤의 견해처럼 가면 이게 매매 계약이 사실상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의 견해처럼 가면 이게 매매 계약이 사실상 두 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2분의 1 지분 매매 계약이
부동산 전체 매매 계약의 부분 집합처럼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부동산 전체 매매 계약이 되고 그 안에 부분 집합으로 이제 지분 매매 계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조금 걸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애초에 당사자들은 하나의 매매 계약을 의도했는데 상속이라는 즉 당사자 사망이란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이 매매 계약의 개수가 사실상 쪼개져 버리는 식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게 과연 좀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설적인 견해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맞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큰 차이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앞선 견해처럼 보더라도 앞선 견해처럼 보면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아예 무효라는 거죠. 그죠? 뭐 2분의 1 매매 계약의 2분의 1 지분에 한해서 이게 유효가 될 여지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매매 계약이 되니까 이게 통으로 다 무효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A가 매수인한테 임의로 자기 지분에 한해서는 당연히 처분이 가능하니까 부동산 지분에 한해서 그걸 임의로 넘겨줬고 매수인이 임의로 그걸 받았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애초에 무효이기 때문에 이 2분의 1 지분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냐. 그래서 이 2분의 1 지분의 이전 등기가 무효냐, 원인 무효냐. 전자처럼 가더라도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 무효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A랑 매수인이 서로가 용인하에 2분의 1만큼은 A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줬고 매수인이 그걸 받았다면 그 부분은 굳이 무효로 볼 필요는 없다. 이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 설명 방식이 좀 다르고 전자, 즉 통설적인 방식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우리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한 경우인데 이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지위변경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전자의 상황과는 달리 본인은 무권 대리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추인 거절을 하는 것이 선행행위에 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따라서 자신이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권리를 행사하는 거에서 어떠한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자유롭게 추인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맞고 문제는 추인 거절하는 경우에는 결국 무권 대리인이 135조의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권 대리인의 책임도 결국 본인이 상속을 받은 거니까 무권 대리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계약 이행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손해배상 책임은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계약의 이행 책임을 만약에 부담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강제로 추인을 강제당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무권 대리인이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사실상 내가 추인을 강제당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오케이를 안 해주면 무권 대리인이 사망을 안 했으면은 이행 책임은 결국 못 묻거든요. 135조로 가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권리자인 본인이 오케이를 안 해주면.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는 이게 망회의 이득이 되고 그래서 해석론으로 그렇게까지 보는 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또 하나 조심할 건 뭐냐면 135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권리자가 무과실이어야지만 책임 자체가 발생하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설사 권리자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권리자가 750조의 책임은 물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불법행위자한테 즉 무권 대리인한테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물을 수 있고 그 채무를 본인이 상속을 했다면 역시 본인한테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두 번째 문제 사항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발견되지 않고 사안이 유사한 사항, 즉
이번에는 무권 대리인이 아니라 아예 타인 권리를 본인의 이름으로, 즉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하는, 뭐 이를테면 법률행위를 하는 그런 사안이죠. 우리가 이걸 타인 권리의 의무부담 행위라고 그러죠. 타인 권리 의무부담 행위의 경우에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실제로 그 무단으로 의무부담 행위를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제 무권 대리의 경우에 법률행위 당사자는 본인이니까 법률행위 당사자가 좀 다르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속한 경우에는, 즉 무권리자가 이 의무부담 행위인 계약상 부담하는 타인 권리에 대한 뭐 매매면은 그 타인 권리를 내가 이전받아서 계약 상대방한테 다시 이전해줄 의무, 그런 의무를 권리자가 이제 상속을 받으면 그 상속받은 채무를 이행해야 되느냐, 똑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권리자는 무권리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우연한 사정으로 내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게 부당하지 않느냐. 무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역시 애초에 사망하지 않았으면 내 계약 상대방이 내가 실제로 계약의 이행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망회 이득 아니냐. 그래서 역시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원칙이고, 다만 판례 중에 예외적으로 아주 특수한 사항의 경우에 권리자가 신의칙상 거절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상황이 특수한 경우고 원칙적으로는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보면 타당하겠죠. 거절할 수 있는 이유도 신의칙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상속은 받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채무를 상속은 받는 거예요. 상속은 받지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거절의 근거는 신의칙인 거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양자의 지위를 모두 상속한 경우. 이 경우는 두 번째 문제 상황과 달리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제3자도 무권 대리인과는 달리 선행행위야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인 거절한다고 해서. 따라서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한 경우하고 달리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추인과 관련돼서 무권 대리의 추인은 앞서서 좀 살펴봤는데 이 다른 추인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인이 있는데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이 있고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고 무권리자 의무부담행위의 추인이 있는데, 무권리자 의무부담행위의 추인이라는 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의무설정행위의 수권은 우리 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건 가능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 이건 처분수권의 사후적 수요죠, 그죠? 처분수권의 사후적 수요고, 땡큐. 네. 처분수권의 사후적 수요고, 그 다음 무효행위 추인은 법의 규정이 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양자의 차이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좀 주목해서 살펴보면 되는데, 무권 대리의 추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인데 다만 대리인한테 대리권이 없는 경우죠, 그죠? 그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는 거죠, 그죠? 근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이라는 거는 무권리자와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를 그 법률행위 중에서도 처분행위만, 그죠? 의무부담행위는 아니에요. 처분행위만을 권리자가 추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 추인이라는 거는 처분행위든 의무부담행위든 원칙적으로 다 무효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 양자를 추인하는 것이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권리자가 처분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은 이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두 명이죠, 그죠? 애초에 무효행위를 한 그 법률행위, 뭐 계약이면 그 계약의 당사자 두 명이 이제 그 효력을 다시 갖는 이제 방식으로 새롭게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죠.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이걸 소급표를 인정하면 그 행위를 무효로 만든 규범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거 소급표를 인정하는 건 조심스럽죠. 근데 앞에 두 개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기본적으로 소급표를 부인할 이유는 없거든요. 무권대리의 추이는 법률에 규정이 있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이는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뭐 당연히 권리자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리고 그 권리자가 원하는 결과가 무권리자와 법률행위란 상대방도 당연히 원하는 결과였기 때문에 애초에 소급표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무권대리의 추인하고 특히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은. 그래서 또 이제 무권대리 추인하고 좀 다른 것이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의 경우에는 물론 이 경우에도 무권리자나 무권리자의 상대방 양자 어느 사람한테도 선택적으로 추인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무권대리 추인하고 비슷해요. 근데 무권대리 추인을 보면 132조 단서에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추인의 상대방과 관련돼서. 근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은 굳이 그런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요. 굳이 그러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권리자가 무권리자를 상대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설사 그렇더라도 그 시점에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그 추인을 했다는 사실을 안 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부분에서 좀 달리 봐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권대리의 추인하고 다른 점하고 비슷한 점이 있는데 지금 말한 부분에서는 왜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래요. 그 다음에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얘기를 할게요. B와 C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매 목적물이 B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소유자인 A가 B와 C 사이에 의무부담 행위는 이미 유효고 그러니까 추인할 것도 없고 무효인 처분 행위를 추인한다. 그러면 그 효과는 뭐냐? C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C가 추인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A가 소유자였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A로부터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같은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물론 A와 C는 전혀 서로 법률 행위를 한 적은 없거든요. 그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추인을 하는 A 입장에서는 C의 권리 취득을 승인해 주는 게 이 추인의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죠? 권리라는 건 소유권이겠죠. 여기서 소유권과 같은 물건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B랑 C이기 때문에 C는 B에게 매매계약상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죠? 대금 지급 의무. 이게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의무는 존재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B가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B는 C에 대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을 정당한 원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B가 받은 게 이 C와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정당한 원인이 있는 대금 지급을 받은 거지만 이 계약은 유효이기 때문에 의무부담행위는 A와의 관계에서 과연 B가 받은 그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뭐 직관적으로 볼 때는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A의 추인의 의사가 B가 받은 이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까지를 정당화해 줄 의사였겠느냐? 물론 A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거기까지를 고려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A와 B 사이에서는 B가 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이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부당이득. 이게 A와 B 사이에서는 어떤 그 계약 관계가 없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 B가 C의 소유권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된 건데, 다만 여러분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부당이득이 되는 거는요, A가 추인을 하기 전에는 어때요? A가 추인을 하기 전에는 A는 소유권자란 말이에요. 그죠?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설사 뭐 C가 임의로 등기 명의를 넘겨받았다, 서류를 위조해서 할지라도 내 소유권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여전히 소유권자예요. 그리고 내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 위조 등기는 내가 말소하면 돼요. 법률에 기초해서. 물론 그에 따라서 비용은 들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B가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그 불법 행위 상당의 그 손해를 내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부동산을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B가 C로부터 대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대금이 A에 대해서 부당이득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A는 손해를 본 게 없거든요. 적어도 부동산 가치 상당액에 대해서는. 그죠? A가 손해를 봤다면 뭐 이걸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뭐 비용을 지출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건 손해일 수 있는데, 부동산 가치 자체는 손해를 본 적이 없잖아요. 따라서 요 둘 사이에서 대금이 부당이득이 되는 거는 A가 무권리자 처분 행위를 추인했기 때문에 이게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죠? B가 임의로 처분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점을.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이 된다. 그러면 B가 받은 대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관한 문제예요. 범위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아주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부당이득이라는 게 우리 법상으로는 권리자의 손실하고 이득자 이득을 비교해서 이득이 손실보다 크면 손실의 한도에서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현재 우리에 있는 법이에요. 근데 이게 타당한 법인지는 좀 검토 여지가 있는데, 그럼 이 있는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를테면 B가 시가가 뭐 1억짜리인데 굉장히 능력이 좋아서 1억 5천에 팔았다. 그럼 B가 손해진 건 1억 5천이지만 A가 손실을 입은 건 1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A는 손실 한도 내에서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결론이에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따라서 추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1억은 못 받더라도 1억 5천은 못 받더라도 1억은 받겠다는 기대 하에서 추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1억을 뭐 B가 사실상 자력이 없어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인한 사람 입장에서는 소유권도 상실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은 있긴 하지만 경제적 가치는 제로인 채권이니까 결국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인이라는 게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A 입장에서 추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추인의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느냐? 원래 내 거였잖아. 근데 내가 호의로 해준 건데 돈 못 받았으니까 나 다시 물리고 싶어. 통상적으로 잘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추인이라는 게 형성권이거든요. 근데 형성권이라는 의사표시를 쉽사리 철회를 인정하면 이 형성권의 의사표시에 기초해서 법률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의 신뢰를 좀 중대하게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법에 관련된 직접 규정은 없지만 철회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추인을 이렇게 쉽사리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못 받고 나중에 철회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안해낸 게 뭐냐면 추인을 조건부로 하면 어떠냐. 지금 추인을 하지만 내가 돈을 못 받으면 추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추인을 하면 어떻겠느냐. 원래 형성권 행사에 조건을 붙인다는 거에서 또 논란이 있거든요. 사실은 철회가 안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고 A의 이제 입장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해제 조건부 추인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도 있죠. 그래서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A와 B 사이에 부당이득 관계가 발생한다는 점, 그 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는 끝내고 매매 부분 봅시다. 전형 계약을 좀 볼 텐데 매매하고 도급하고 임대차만 볼 거예요. 조금 진도를 속도를 냅시다. 속도를 내면 매매를 보면 뭐 매매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담보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담보 책임이 근데 담보 책임은 우리가 아마 뒤에서 볼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매매계약상 전형적으로 부담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만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의무는 당연히 권리이전 의무죠.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의무겠죠. 그죠? 소유권 이전 의무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이전 의무, 권리 이전 의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목적물로부터 아무런 부담 없이 모든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권리를 이전해 주는 거죠. 이를테면 이건 이제 당사자세에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합리적 다수의 의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동산에 이를테면 매매 목적물에 무슨 가압류 등기라든지 가처분 등기라든지 뭐 저당권 등기라든지 전세권 등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담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면 통상적인 매매 당사자의 의사는 뭐예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해줌에 있어서 그런 부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다 삭제해주고 온전한, 그죠?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라고 당사자들이 약정했다라고 보는 게 통상적인 다수의 의사라는 거죠, 그죠? 그 정도를 좀 살펴보면 되고, 점유 이전 의무, 이거는 사실은 매매계약 그 규정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동산의 경우에는 사실 권리 이전 의무 이퀄 점유 이전 의무예요. 근데 이제 이걸 따로 보는 거는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점유 이전 의무는 별개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당사자들이 점유 이전 의무도 부담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거다. 그 다음에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 과실 인도 의무라는 게 있어요. 과실 인도 의무. 요거 그러면 587조를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재밌고 좀 어려운 조항인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부동산을 전제로 해요. 동산을 전제로 하면 안 돼요. 587조는 문장이 3개가 있죠. 그죠? 첫 번째를 보면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이 속한다는 게 뭐냐? 속한다. 과실이 이제 이를테면은 금전 채권의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뭐 사과나무의 사과처럼 동산의 형태로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동산 같은 경우에 속한다는 거는 소유자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소유자가 된다. 근데 이제 금전 채권에 대해서 채권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관념은 없으니까 그 경우에는
채권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 이제 민총, 그러니까 재산법 입문 시간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속한다는 의미는 그런 뜻인데, 지금 이 내용을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아, 이거는 그냥 읽으면 되겠구나. 오케이. 아니, 이것도 뭐 반대 해석할 수는 있죠, 그죠? 인도 후에 생긴 과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수인에게 속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점유를 이전 받았으면 그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그 원물로부터 나오는 과실을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뭐 그거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첫 번째에서 하나 얘기를 더 합시다.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죠. 그리고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자는 이제 동시행 관계에 아마 속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동시행 관계에 속하는데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매도인이 먼저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달리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인도 후에, 그래서 매수인이 지금 인도를 받았어요. 집을 인도를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나오는 과실은 매수인한테 속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매매 계약을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 부담하죠? 그죠? 그럼 지금 대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행됐는데 다른 하나가 이행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죠. 그죠? 그러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어떻게 돼요?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네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인도를 안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인도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도인이 물건 갖고 있네요. 그죠? 그럼 매도인한테 과실이 있네요. 매도인은 과실을 취득하네요. 그죠?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은 먼저 지급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인도 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인도 의무 이행지체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런데 이문을 보면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대요. 아까 첫 번째 사례에서 보면 매도인이 인도를 해줬으면 이 조문에 따르면 일단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그죠? 이행지체를 생각 안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매수인이 인도받은 거에서 과실을 취득하니까 내가 대금에 대한 이자까지를 같이 취득하면 이거는 균형이 안 맞다. 그죠? 즉 매매 목적물에서 나오는 과실하고 매매 대금에서 나오는 이자라는 게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똑같이 원물에 대한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원물에 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이 과실하고 이자를 두 개 다 취득하는 건 이거는 이중이득이기 때문에 적어도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한 한에서는 그 이자는 매도인한테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 원물, 매매 목적물로부터의 과실하고 매매 대금으로부터의 과실의 일종인 이자가 서로 이제 맞비기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손해배상 채무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이자라는 거는 이거는 과실의 일종이거든요. 원물이 금전일 때 과실을 우리가 이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이자 지급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이라고 판단이 돼요. 이중 이득을 얻는 것이 불공평하니까 이자는 매도인한테 줘라 이런 취지거든요. 이문의 취지가. 그런데 지금 인도를 받음으로써 매수인이 이행지체 책임에 따라서 부담하는 이 손해배상 채무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이자 상당액이거든요. 그래서 액수는 똑같은데 이거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무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적 성질이 좀 다르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587조 2무에 따라서 이자도 지급하고 채무불이행 책임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동시에 항변권이 깨졌으니까 손해배상 채무도 별도로 부담해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그렇게는 안 봐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성격은 다르지만 사실상 액수가 같고 경제적인 기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권리자가 두 개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고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좀 조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자거든요.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원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같이 따라 나오거든요. 항상. 그럼 이 두 개가 관계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권리자가 두 개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항에서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어요. 그죠? 여기까지 봤는데 일단 이걸과 587조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삼았냐면 인도를 하고 혹은 대금 지급을 하고 이렇게 삼았어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는 어느 채무 중에 하나가 이행이 된 경우에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깨진 경우를 문제로 삼았는데 그 동시행 관계에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동시행 관계가 깨져서 이행지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행 제공을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게 계속적 이행 제공이어야 되느냐 일시적 이행 제공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어쨌든 이행을 제공만 하더라도 동시행 항변권을 깨트려서 상대방한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채무불이행 책임의 일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를테면 두 번째 문제 상황에서 두 번째 문제 상황은 지금 대금을 먼저 지급을 했다고 그랬죠. 그죠? 대금은 지급을 안 했어요. 대신에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 제공을 했어요. 이행 제공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어쨌든 동시행 항변권이 깨졌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채무불이행 책임의 일반 법리에 따르면 매도인이 인도의무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건 똑같죠? 그죠? 똑같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판례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보는 이유를 587조로 들어요. 왜 그렇게 안 보느냐? 이런 식의 논리예요. 자,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 제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행을 안 하고 이행 제공만 했다. 그 말은 뭐냐면 돈은 지금 일단은 매수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돈은 매수인이 갖고 있으면 어쨌든 이행 제공을 하긴 했지만 그 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는 매수인한테 귀속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도 안 해준 그 물건으로부터의 과실도 매도인한테 귀속되고 서로가 셈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즉 이행 제공을 한 사람이 특별히 손해본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행 제공을 통해서 인도 의무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발생하는 게 맞아요. 발생하는 게 맞는데 그리고 그 발생을 한다면 결국 그 발생한 액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도 의무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결국 이 목적물의 점유를 만약 이전 받은 경우에 목적물로부터 나오는 과실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손해를 원칙적으로 발생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87조가 말하고 있는 이 과실과 맞비기는 이자를 누가 지금 수취하고 있어요? 매수인이 수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권리자한테 손해가 없는 거 아니냐. 그죠?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은 하지만 사실상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손익상계. 손실도 발생하지만 어쨌든 이익도 네가 얻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적으로 이게 맞비긴다고 또 587조가 말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 아니냐? 이 결론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물론 내가 지금 말한 논리로 판례가 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결론을 그렇게 얘기할 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선회해서 지금 정합적으로 이해해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그 채무불이행 책임의 일반 법리에서 엄청난 예외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 이유가 587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이제는 대금 지급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즉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 제공만 한 경우에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역시 그 경우에도 손익상계 개념에 따르면 권리자한테 손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두 사안에 다 판례가 있거든요. 교재에 나온 게 95-14190이 있죠. 그죠? 95-14190. 95-14190이 있고 또 하나는 2004-8210. 2004-8210. 이게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안에서 다 이행 제공만 갖고는 채무불이행 책임 못 묻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보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만 지지만 매도인은 인도 의무랑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같이 지거든요. 그죠? 그죠?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는 경우에 인도 의무도 이행 지체에 빠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이행 지체에 빠지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인도 의무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점유로 인한 과실과 목적물에 대금으로부터 나오는 이자가 맞비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점유의 이전이 인도 의무예요. 그런데 소유권 이전 의무라는 거는 부동산의 점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일반 법리가 적용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 제공만 하더라도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지체에 빠지면 그에 따라서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을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손해액은 뭘까요? 내가 애초에 약속된 대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기 때문에 입은 손해. 그거는 이 점유로 인해서 있는 이득 이외의 이득이어야 되겠죠. 그죠? 이를테면 내가 이거 원래 다른 사람한테 팔기로 했는데 네가 제때 안 넘겨줘서 원래 웃돈을 더 붙여서 팔 수 있었는데 그 전매 차익을 내가 놓쳤다.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 포섭될 수 있는 손해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행 제공만 하더라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580조랑 무관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실무에 때도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보면, 산문을 보면, 이게 산문, 단서, 그러나니까 보통 단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문장이 3개라서, 산문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냐면 매수인이 설사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어도 이를테면 인도 받은 날보다 약정 대금 지급기일이 뒤에 있다. 그러면 그 대금 지일까지는 내가 대금을 갖고 있는 게 부당한 이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때까지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것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때가 인도시고 이때가 이제 대금 지급기일이다. 그러면 산문에 따르면 이날부터, 그죠? 이날부터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지 인도시부터 지급하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금 지급 의무는 꼭 인도 의무하고 고만 동시행 관계 있는 게 아니죠. 이를테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를 먼저 해줬는데 그러니까 선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선인도를 해줬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만 대금 지급 의무하고만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원칙적으로 이게 지금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반대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없으면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에 빠지지 않죠. 그죠? 따라서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채무불이행 책임의 일반 법리에 따를 때 그렇죠. 그러면 이 산문이 이러한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냐는 거예요. 산문을 문헌 그대로만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산문은 그냥 인도랑 대금 지급기일이 다르면 특히 뒤에 있으면 그 경우에 인도시가 아니라 이때부터 이자를 부담한다.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지. 그 밖에 다른 얘기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내가 지연 손해금, 채무불이행 책임은 안 지지만 이자는 부담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랑 조금 좀 어긋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자랑 지연손해금이 법적인 성격은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부담하는데 하나는 안 부담하는 게 크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크게 이상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적 기능에서 보면 이게 액수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법률 관계를 의도한다는 건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즉 이행지체 책임에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이른바 합리적 당사자 의사라고 판단이 돼서 그 경우에 587조 3문을 부정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2011-98119. 물론 판례가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딱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결론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선회해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근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느냐? 587조는 임의 규정이거든요. 그죠? 임의 규정이고, 임의 규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거기에서 반대 합의를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이에요. 근데 반대 합의라는 것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거든요. 묵시적인 합의도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거래 관행 내지는 거래 통념상 지연손해금 책임은, 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데 이자 지급 의무만 따로 부담하는 것이 과연 당사자들의 합리적 의사겠느냐, 그렇게 보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580조 3문이 당사자들이 이거는 묵시적 합의로서 배제됐다, 뭐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내 근거인데 어쨌든 결론은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결론은. 그래서 지금 말한 한 3가지 정도의 컨셉. 587조는 목적물로부터의 과실하고 대금으로부터 이자가 서로 등가 관계에 있다, 이런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정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약간 제한된다. 그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법적인 성격은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등가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당사자들이 거래계에서 의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합쳐서 청구하지는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가는 경우가 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얘기를 더하면, 그 동시에 항변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 지급하는 경우에 보통 잔금하고 이전 등기 의무하고 뭐 인도 의무 있으면 이게 동시행 항변에 걸린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이게 동시행 관계 어떻게 걸리느냐 했을 때, 중도금 플러스 중도금에 대한 요 기간까지의 지연손해금 플러스 잔금하고 이 나머지 이전 의무하고 인도 의무가 동시행 관계 걸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금 지연손해금 발생한다면서요. 중도금 지급을 안 하면. 그런데 지금 앞서 했던 얘기에 의하면 지금 아직 인도 안 했잖아요. 그럼 인도 안 했으면은 이 권리자,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하는 이 권리자는 사실은 뭐예요? 중도금으로부터 나오는 지연손해금 액수의 맞비기는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부터의 과실을 취득하고 있으니까 역시 이거 손익상계 손익상계 하면 이거 청구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587조는 임의 규정이거든요. 임의 규정. 지금 이런 권리관계의 구조에서는 당사자의 중도금을 나눠서 지급하고 잔금하고는 달리 잔금보다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인 입장에서 인도로부터 내가 과실을 수취하면서
중도금으로부터 나오는 지연손해금을 같이 받더라도 그거는 이중이득이 아니라고 보는 게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겠죠. 그죠? 그게 사회통념에 부합하고, 그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587조가 적용 내지 유추 적용되는 거를 당사자들이 묵시적으로 거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한 이 법리들이 무조건 항상 적용되는 게 아니라 거래 관행 내지는 합리적 통념에 맞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도급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도급이 뭐냐? 당사자 1방이 일을 완성할 걸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도급인의 의무는 통상적으로 보수 지급 의무가 주된 의무겠죠. 그죠? 수급인의 의무는 일을 완성하고 그 완성된 그 결과물을 인도하고.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게 도급계약의 핵심인데 우리가 도급계약과 관련돼서는 하나쯤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작물 공급계약이라는 계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 수급인이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해서 물건을 제작해 가지고 그걸 공급하는 계약이다. 그럼 그게 도급 가치도 보여요. 도급 가치도 보이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매매의 성격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소유의 물건, 즉 제작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대금을 받고 상대방한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의 성격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작물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 이걸 도급으로 볼 것이냐 매매로 볼 것이냐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이 논란의 실익은 어디 있냐 하면 이를테면 매매로 보면 매매에 관한 전형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되거든요. 근데 도급으로 보면 도급인의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돼요. 근데 양자의 규정이 많이 달라요. 이를테면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수 내지는 수선해줄 의무라는 걸 규정하고 있거든요. 명시적으로. 근데 이제 매매의 경우엔 그런 게 없죠. 그리고 권리 행사 기간 같은 것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상법 69조 1항을 보면 이거 아마 상총 시간에 배울 텐데 상총 시간에 배운 몇 안 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배울 몇 안 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뭐라고 제목이 뭐예요? 69조 1항의 제목.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 의무. 뭐냐면 매수인이 물건을 받으면 하자가 있는지 빨리 검사해서 있으면 알려주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그런 걸 안 하면 나중에는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에 따라서 어떤 매매 계약의 효력이라든지 뭐 손해배상 책임 다 못 묻는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상인 간에 물론 상법 총칙이니까 이제 그 상법 총칙의 적용 요건을 갖춰야겠죠. 매매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매냐 도급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실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학설상 판례상 많이 논란은 됐는데 지금 판례는 굉장히 심플하게 공급하는 물건이 대체물이냐 부대체물이냐에 따라서 좀 나누는 것 같아요. 대체물이면 그거는 좀 매매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대체물이면. 근데 부대체물이면 물론 매매의 성격도 있지만 도급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는 매매의 규정을 대체로 준용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도급의 규정을 준용하자. 이런 취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주로 문제됐던 게 상법 69조 1항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 판례 86-2446. 이 굉장히 좀 중요한 판례예요. 한번 읽어보면 대체성, 물건의 대체성을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으면서 이 판례가 또 상법 69조 1항과 관련지어서 들고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상법 69조 1항이 이토록 어떻게 보면 매수인한테 가혹한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는 매수인한테 그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험을 담보로 해서 일종의 투기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하자가 설사 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 받은 물건을 다시 전매해가지고 더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시도를 막 해보다가 안 됐어요. 안 되니까 한참 지나서 야 이거 하자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문제 삼아서 그 매매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 묻거나 이러한 식으로 만약에 매수인이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상거래의 어떤 상거래 당사자들의 의사, 합리적 의사에 반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상법 69조 1항이 매수인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한 주된 취지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문제된 그 목적물이 대체물이면 당연히 매수인의 그런 투기적 행위 혹은 기회주의적 행위의 가능성이 있죠. 그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죠? 전매할 수도 있고 그죠? 전매할 수도 있고 근데 부대체물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부대체물이면 사실은 매수인 말고는 그걸 쓸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매수인 입장에서 굳이 그러한 투기적 행위를 할 여지는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죠? 따라서 부대체물의 경우에는 상법 69조 1항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6-2446 판례를 보면 일단은 이 문제된 제작물 공급 계약의 목적물이 부대체물에 가깝다라고 보아서 상법 69조 1항의 적용을 부정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부대체물이니까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69조 1항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제작물 공급계약이 아닌 일반적인 매매계약 중에 부대체물의 매매계약의 경우에 그 경우에는 매매계약이라 할지라도 상법 69조 1항이 안 되는 것인지 지금 이 판례는 그것까지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뒤에 것까지를 과연 우리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래요. 부대체물에 관한 제작물 공급 계약은 도급이기 때문에 69조 1항에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판례의 취지를 좀 더 확장을 해보면 부대체물에 관한 매매 계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상법 69조 1항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쟁점, 이 판례는 사실은 이 상법 총칙의 해석론에 관한 독자적인 쟁점도 또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도급의 효력에서 수급인과 도급인의 의무의 내용들 한번 좀 보면 일단은 뭐 일을 완성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일을 완성할 의무는 통상적으로는 보수 지급 의무보다는 선이행되어야 될 의무죠. 그죠? 그래서 일을 먼저 완성을 하고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하고 보수 지급 의무가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게 통상적이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공사 규모가 큰 경우에는 약정상으로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서 이를테면 20%가 완성되면 그에 상응하는 공사 대금을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도 미리 지급하는 형식으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 의무, 하자담보 책임.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뭐 보려면 뭐 한두 끝도 없는데 아주 간단히 봅시다. 그죠? 보면 일단은 하자 보수 의무가 있다는 게 특수성이죠. 특이점이죠.
그리고 손해배상 의무도 부담하는데 하자보수와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하자보수 청구를 안 하면서 그에 가름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권리자한테 선택권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수지급 보수지급이 아니라 그쵸, 보수청구권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죠. 그죠?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보수청구권은 동시행 관계에 있죠. 하자담보 책임은 별로 볼 게 없고, 그 다음에 도급인의 의무를 보면 보수지급 의무가 있죠. 그죠? 보수지급 의무가 있다. 보수지급 의무와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게,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에는 보수지급 의무가 어떻게 되느냐. 이를테면 도급인이 완성물을 제작해서 인도해줄 의무를 위반해갖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도급인이 그 계약을 해지했다. 그럼 계약을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니까요. 수급인이 그동안 만들었던 물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급인이 그걸 받을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수급인이 알아서 팔든가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도급에 관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해제의 소급표 법리가 제한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그런 식으로 건물을 중간에 짓다 만 거를 그냥 방치하면 이게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으니까 지은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보자. 설사 계약이 해제됐어도. 지은 부분만큼 계약이 유효하다는 건 뭐냐면 지은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지급 의무도 도급인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전부 다 계약이 효력이 없으면 당연히 보수지급 의무도 전부 부담하지 않겠죠. 그죠? 따라서 미완성 부분이 아니라 완성 부분에 관해서는 해제의 소급표가 제한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보수지급 의무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경우에 도급인이 얼마만큼의 보수를 지급해야 되냐? 그거는 당연히 그 완성 부분이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의 기성고냐, 뭐 20%다 그러면 약정공사대금의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성고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현실적으로는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원래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몇 퍼센트 완성한 것을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의무는 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급계약과 관련해서 제일 좀 법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도급계약에 따라서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제 어떻게 귀속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보통 건물을 공사를 통해서 완성을 한다 하면 우리 법상 토지란 건물은 별도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별도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건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일을 거쳐서 점차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이 어느 단계까지는 이게 독립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토지의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소유권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이 부합된 물건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그 부합의 원인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을지언정 소유권 귀속은 그렇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정 정도로 건물이 외관을 갖추면 이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판례상 그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춰야지 이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냐에 대해서 요건을 판례가 설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재산법 입문 시간에 아마 그 소유권, 물권 변동 이 부분에서 아마 자세히 배울 거예요. 어쨌든 판례가 설치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이게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데, 문제는 그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냐는 거예요. 누가? 도급계약의 최종 결과, 최종 목표를 보면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으로 당연히 도급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리고 보통은 건물이 이렇게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시점을 지나서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등기가 이루어지거든요. 최초로 지금 소유권의 객체가
새로 생겨난 거예요. 그죠? 우리 토지는 원칙적으로 개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소유권의 객체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이제 소유권의 객체가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생겨나는 권리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를 해요. 보존 등기를. 근데 통상적으로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하냐? 당연히 도급인 명의로 하죠. 그죠? 그리고 이 건축 허가를 받거든요. 보통은. 이게 행정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민사적 법률 관계에서 반드시 무겁게 고려할 건 아니지만 당연히 도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죠. 그래서 도급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허가인 명의로 보통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별도의 소유권이 객체가 되는 시점이 있어서 이 경우에 소유자를 누구로 정해줄 것인지가 필요하다가 한다면 그 소유자는 당연히 도급인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우리가 이걸 원시취득이라고 그래요. 원시취득. 원시취득. 원시취득이고 공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 원칙적으로 등기로 공시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원시취득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는 정확히 다 이해하지 못해 상관없는데 그래서 도급인이 원시취득한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런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만든 사람이 이 건물을 원시취득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수급인 취득설이에요. 수급인 원시취득설. 그럼 판례의 논리는 어떻게 되느냐. 수급인이 일단 원시취득을 하고 그리고 계속 지으면 이제 다 완성이 되겠죠. 그것도 여전히 수급인 소유예요. 수급인 소유인데 수급인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완성된 건물을 도급계약상 인도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으니까 대금을 받으면서 도급인한테 넘겨주면 어떻게 된다? 도급인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수급인이 원시 취득하고 도급인한테 점유를 이전해주면 도급인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일단 이게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뭐 다른 것도 문제지만 지금 원시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수급인이 도급인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려면 지금 민법 187조 단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줘야만 되거든요. 등기를 해줘야만 수급인한테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어요. 우리 민법 규정에 따르면, 물권 변동 체계에 따르면. 근데 지금 판례의 논리는 그런 체계를 무시하고 그냥 거래 실정을 봤을 때 인도하면 그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니까 그냥 그렇게 법리를 구성하자 이렇게 보는데 지금 물권 변동의 질서는 계약법과는 달리 거래 당사자들의 합리적 기대보다는 강행성을 갖는 물권법 규정이 훨씬 더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 법리적인 종합성을 볼 때는 사실은 수급인 원시취득설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교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이 있어 왔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 수십 년 동안 판례가 안 바뀌고 계속 유지되어 오고 현실에서도 별 문제 없이 이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판례가 수급인 원시취득설을 취하긴 취하는데 예외를 굉장히 넓게 인정해요. 무슨 얘기냐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외를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별도의 합의가 있으면 원시취득자를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판례를 비판하는 학설이나 큰 의견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큰 의견 차이는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판례 입장에서는 그 별도의 합의를 묵시적 합의까지 포괄해서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해가지고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통상적으로는 건축 허가를 도급인이 맡고 도급인이 보존 등기도 한다고 그랬죠. 보통은 그렇거든요. 수급인 명의로 건축 허가 받고 보존 등기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러한 식의 합의가 만약 이루어졌다 이것 자체도
도급인한테 원시취득하기로 하는 양자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판례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이때는 도급인 원시취득설이 되거든요. 도급인이 원시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실에 있어서는 이게 크게 학설 대립의 차이가 도드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 대립의 차이가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판례 이론이 갖고 있는 이론적인 문제점이라는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돼서 그냥 지금까지 수십 년간 쭉 운용이 되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미 너무 굳혀졌기 때문에 뭐 다르게 볼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급인 원시취득설로 여러분은 기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지금 우리 판례 중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뭔가 약간 이게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는데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꾸는 게 더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어요. 바꾸는 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이거 잠깐 보고 마치죠. 공사의 미완성이라는 거는 완성이 안 된 거거든요. 기성고가 아직 100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근데 하자라는 거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완성은 됐는데 완성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통상적이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완성이 됐는데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완성이 안 된 상태라면 물론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 규정은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완성 상태에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보죠. 일단은 그러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사가 완성이 되지 않으면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 없겠죠, 수급인이. 근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공사대금 청구권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인 입장에서 그와는 별개로 수급인에 대해서 하자담보 책임에 기해서 아니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기해서 보수청구 내지는 보수청구에 가름하는 보수청구와 병존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별도로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완성의 경우나 하자의 경우가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668조, 민법 668조를 보면 아까도 얘기한 건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그게 건물인 경우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건물에는 해제할 수 있는 거고 완성이 되면은 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설사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해제권 행사하는 게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거고요. 미완성 상태는 어때요? 완성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차이가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공사가 완성이 됐는지 근데 완성은 됐는데 하자만 있는 건지 완성이 안 된 건지를 구별하는 게 말은 쉬운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문제가 되죠. 관념적으로만 말한다면 애초에 공사 공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공사 공정대로 일단은 타임 플랜대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 공사 내용대로 공사가 일단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일단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공정대로 진행이 안 됐다. 뭔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이게 미완성인 거고. 일단은 그렇게 구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사이에 법률 효과의 차이가 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미완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수지급 청구를 할 수 없고 완성인 경우에는 보수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와 별개로 반대 채무자가 손해배상 채권을 갖는다.